7번 판례는 검사들과 판사들께서 대환장 콜라보를 아주 저질러주는 바람에 과감하게 이 판례 출제 가능성을 95% 상향 조정을 합니다. 자, 7번 판례 보겠습니다. 7번 판례는 대환장 콜라보 사건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 그러면 그 피고인들이 대환장 콜라보 짓을 저질렀습니까? 아니요. 그 피고인들을 수사, 기소, 재판하는 검사하고 판사들이 대환장 콜라보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 판례의 출제 가능성을, 원래는 이 판례가 양벌규정 적용 여부가 문제된 판례라서 양벌규정은 형법의 중요한 쟁점 아닙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한 90% 정도로 예상을 했다가 최근에 양벌규정 판례가 자주 등장해서 조금 가치가 좀 떨어진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한 80% 정도로 예측할까라고 고민했는데 검사들과 판사들께서 대환장 콜라보를 아주 저질러주는 바람에 과감하게 이 판례 출제 가능성을 95% 상향 조정을 합니다. 따라서 시험 막판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체크해야 될 판례 중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검사와 판사들이 대체 어떤 대환장 콜라보를 저질렀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일단 이 피고인들의 범죄사실 개요를 초울타로 캡숑장 도예식 설명을 통해서 일단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피고인들은 범죄의 정석대로 범죄를 저질러가지고 우리가 파악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어요. X법인이 있고요. X법인은 국제결혼중개업체였다고 합니다. 그 법인에서 근무하는 갑을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갑을병 중에 갑은 대표자고 을은 팀장, 병은 말단 직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얘들이 서로 공모해서 이 결혼중개업법에서 금지하는 금지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얘들을 어떻게 처벌해야 할지 우리가 배운 정석대로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가별병이 해당 금지 행위를 했다면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33조 본문을 들이댈 필요도 없이 결혼중개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벌 규정에 따라서 해당 금지 행위를 처벌하는 그 처벌 규정을 적용해서 처벌해버리면 끝입니다. 그죠? 예, 그러면 만사 오케이인데 문제가 생겼죠. 자, 그러면 그 문제를 발생시킨 자들을 등장시켜 보겠습니다. 기소검사가 있고요. 근데 이분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이분은 아주 굿한 분입니다. 이제 그 아래 등장하는 분들께서 이제 문제를 발생시켰고 대환장 콜라보 짓을 합니다. 공판검사원이 있고 공판검사2가 있습니다. 그리고 1심 판사가 있고 2심 판사가 있습니다. 자, 얘들이 어떤 미친 짓을 했는지 파악하는 것이 이 판례의 핵심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해결 테스트에 대한 학점을 매긴다면 이 굿한 이 기소검사 이 한 분만 A뿔이고요. 나머지 이 네 놈들은 F입니다. F쟁이들. 자격 미달인 분들이죠. 들어가기에 앞서 핵심만 하나 딱 기억하고 가십시다. 이 A뿔 받은 이 기소검사는 방금 가벌병 처벌 방식에 대해서 우리들의 입장하고 똑같습니다. 정상적이죠? 근데 F를 처받아야 되는 이 네 분들은 각각 주장들이 조금 다른데요. 결국 왜 F를 받아야 되냐? 이 사건에서 절대로 들이대지 않아야 할 33조 본문을 들이댄 것이 F를 받게 된 결정적인 이유죠. 한번 판결 요지에서 어떤 짓을 했는지, 어떤 대환장 콜라보를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1번 내용 보겠습니다. 근데 크게 신경 안 써도 되는 게 방금 말씀드렸던 이 처벌 규정의 주체가 법인으로 되어 있다는 그 내용입니다. 아주 가벼운 내용이죠. 그래도 확인은 한번 해보고 가겠습니다. 자, 밑줄 건 부분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적용 대상자를 결혼중개업자로 한정했다라고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 사건에서는 이 결혼중개업자가 X법인이다 라고 우리 대법원에서는 결론 내립니다. 그 아래 내용도 그러한 취지고요. 이익기속 주체가 되는 사업주를 의미한다. 그 사업주가 바로 사건에서는 X법인이었습니다. 이 정도만 체크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같은 소리 하고 있죠. 등록을 한 자가 법인이라면 법인 사업주가 결혼중개업자가 되고, 쓸데없는 내용입니다. 법인의 대표자부터 종업원은 이제 묶어서 우리는 종업원 등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로 합니다. 종업원 등은 결혼중개업자, 그러니까 법인에 포함되지 않는다. 당연한 소리죠.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그 처벌 규정은 범죄 주체가 법인이다. 이런 종업원 등은 그 처벌 규정의 주체는 되지 아니한다. 하지만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양벌 규정으로 그 처벌 규정이 적용되어서 처벌될 거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참고로 이번 내용은 우리가 35번이 아니라 135번 정도 봤던 유명한 복사 붙여넣기 지문이죠. 알고 있지만 그래도 확인 학습 차원에서 살펴보죠.
되겠죠. 자, 뭐 양벌 규정하면은 나오는 고정 레파토리 문구들이죠. 행위자 벌하는 외, 우린 그냥 법인 이렇게 표현할게요. 법인에게도 해당 조문 벌금을 가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양쪽을 다 벌한다고 해서 양벌 규정이라고 한다 라고 이제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취지 이야기 안 오는데 이 취지 역시 단골 레파토리죠. 윗 문구뿐만 아니라 그 아래 문구도 당연히 복사 붙여넣기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실제로 집행하는 자, 우리는 간단히 행위자 이렇게 표현하기로 했죠. 가 있을 때 벌칙 규정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게 양벌 규정의 메인 취지죠. 그 적용 대상자를 해당 업무를 실제로 행위자죠. 구체적으로는 종업원 등이라고 부르죠. 행위자에게까지 확장하는 것이 양벌 규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자, 행위자가 해당 업무 집행과 관련하여 벌칙 규정 위반 행위를 한 경우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 있잖아요. 뭐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내용이 전혀 없죠.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행위자 처벌 규정인과 동시에 그 법인 처벌 규정이다. 여기서는 X법인이었죠. 그래서 양벌 규정 이렇게 부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다 아는 이야기였습니다. 따라서 결혼중개업자가 법인 사업주인 경우에 이 사건에서는 X법인이었죠. 양벌 규정 등 법률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행위자 그 종업원 등 벌하는 외에 위반행위 기속 주체가 되는 법인 벌해야 될 거 아닙니까? 벌 할 수 있다. 다 아는 소리죠. 너무나 당연한 소리를 해서 죄송한 마음이 들 뿐입니다. 하지만 복사 붙여넣기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확인하시죠. 그 뒤 이어서 나오는 내용 역시 너무나 당연한 내용들이라 죄송할 따름입니다. 좀 참신한 쌈박한 내용이 나와야지 말할 맛이 나는데 이거 다 아는 이야기들을 또 하려니까 괜히 중언부언하는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한 마음이 들어요. 하지만 복사 붙여넣기 출제 대비는 하셔야 되겠죠. 그런 차원에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만 이때 행위자가 아닌 법인, 이 사건에서는 X법인이었죠. 법인은 국가행벌권 행사의 대상으로서 구속요건에서 정한 위반 행위의 방지를 위한 아주 눈에 익숙한 문구죠. 주의와 감독의 혜택 등을 근거로 법인이 직접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했지, 종업원이 잘못했으니까 종업원의 잘못을 자신이 대신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그런 내용들이 또 나옵니다. 주의와 감독의 혜택 등을 근거로 별도의 형벌 규정에 따라 법인의, 그렇죠,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였습니다. 직접 책임지는 것입니다. 지가 이런 잘못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책임지는 것이고, 또 다른 표현으로 자기가 지는 것이지, 자기가 이런 잘못을 했으니까 책임을 지는 것이지, 종업원의 책임을 대신 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다 아는 이야기인데 중언부언해서 죄송합니다. 자, 자기 책임에 기초하여 처벌되는 것이므로 옳소. 양벌 규정에서의 법인, 사업주와 행위자 관계는 2인 이상씩 가공하여 공동의 구속요건을 실현하는, 어디서 많이 보던 문구인데 이거 공범관계입니까? 말도 안 되지. 법인은 처벌 규정으로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별도로 책임지는 거고, 행위자는 그 금지 행위를 했기 때문에 양벌 규정에 따라서 별도로 그 처벌 규정으로 처벌되는 거지, 이 두 인간들이 공범관계는 아니죠. 공범관계 있는 자와 동일하게 볼 수 없다. 요 내용, 즉 양벌 규정에서 법인, 이 행위자는 공범관계 볼 수 없다. 이 내용은 조금 참신한 내용이니까 그 위에서 언급했던 내용보다는 좀 더 출제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반드시 좀 주의 깊게 한 번 더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너무나 당연한 결론. 법인하고 행위자, 그 종업원 등은 따로 국법으로 따로따로 처벌되는 것이죠. 형법 총칙의 공범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이죠. 형법 총칙의 공범관계에 관한 규정의 적용은 당연히 배제된다고 봐야 한다. 이 내용, 아까 위에서 본 내용과 동일한 내용인데 참신하니까 좀 더 주의 깊게 봐야 될 문구라고 생각이 듭니다. 양가로 3번 내용은 공판 내용이라서 수사 증거만 공부하시는 분들은 공부를 위해서는 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형소법 상식을 넓힌다는 차원에서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불고불리 원칙상 아주 멋진 말인데, 검사가 고하지 않으면 판사는 재판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이죠. 즉 뜻풀이 하면 이렇죠. 검사의 공소 제기가 없으면, 고하지 않으면 법원이 심판할 수 없다. 즉 논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중언부언 소리입니다. 법원은 검사가 공소 제기한 사건에 관하여 심판을 하여야 하므로 불고불리 원칙상 너무나 당연한 내용이죠. 검사는 공소장, 공소사실, 적용법조 등을 명백히 기재해야 되겠죠. 상식입니다. 그래야지 판사가 알아먹을 수가 있고 그에 따라서 심판을 하든 뭐든 할 거 아닙니까? 고하는 것이 불명백한데 어떻게 정확한 심판, 즉 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한 내용이죠. 명백히 함으로써 공소제기 취지를 또 똑같은 표현이죠. 명확히 하여야 한다. 그래야지 정확한 심판이 가능하니까요.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도 형사법의 상식적인 내용들이죠. 보편적인 상식을 습득한다라는 차원에서 가벼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검사가 어떠한 행위를 기소한 것인지는 기본적으로 요 종이를 원칙적으로 기준으로 하죠. 원칙적으로 우리 판사들은 말 안 믿죠. 말 안 믿고 이런 기재된 종이를 원칙적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하는 방식인 공소장 기재 자체를 원칙적으로 기준으로 명확한지 명백한지 판단하죠. 하지만 이제 형사소송은 발전적 동적 성격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 예외적으로 종이가 아닌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공소제기 취지가 명료할 경우, 즉 밝은 경우에는 굳이 밝히는 권리인 성명권을 행사할 필요 없죠. 왜? 이미 밝은데 뭐라고 또다시 밝게 합니까? 오히려 그냥 눈이 떠부셔서 실명되겠죠. 그러니까 공소제기 취지가 어두울 때, 즉 불분명할 때, 불명백할 때 밝히는 권리인 성명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죠. 이제 그런 당연한 이치를 적어놓은 겁니다. 취지가 명료할 경우 법원이 이에 대하여 성명권 행사할 필요 없으나 당연하지. 이미 분명한데, 이미 밝은데. 공소제기 취지가 오해, 그러니까 불분명이죠. 어둡죠.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명료하지 못한 어두운 이런 경우라면 그때는 이제 법원은 이제 성명권은 규칙에 규정돼 있죠. 근데 공판이 범위가 아닌 그런 수험생분들은 굳이 뭐 이것까지 파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한번 들어보시는 것으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물론 공판까지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분들은 규칙 141조 법조문 자체를 암기를 하면 더 좋겠죠. 규칙 141조에 의하여 검사에 대하여 성명권 행사하여 그 취지를 밝게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당연한 이치를 이렇게 적어 놓은 겁니다. 그 뒤 이어서 나오는 내용들 역시 공판을 조금이라도 공부하신 분들은 너무 지루한, 너무나 당연한 그런 내용들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또 확인학습 차원에서 한번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죠. 공소법은 공소제기 시 공소장에 이런 거 당연히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죠. 그래야지 고하는 것이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기재하여 공소 범위를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복사부 쳐넣기 단골 법조문 지문이죠. 298조에서 검사는 법원의 허가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변경, 우리는 일명 공소장 변경이라고 표현하죠. 공소 변경을 할 수 있고 당연한 법조문 내용입니다. 법원은 심리경과에 비춰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공소사실 적용법조 추가 또는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제 조문상 하여야 한다는데 이것도 판사들은 자기들을 올가매는 거 무지 싫어한다고 했죠. 그래서 조문상으로는 이런데 이것도 재량처럼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거 규정을 하여 소송 계속 중 공소 제기한 범죄 사실에 대한 법률적 구성, 적용 법률이 달라질 경우 조치에 관하여 정해두고 있다. 다 알고 있다. 라는 것이죠. 공소장에 이와 같이 적용법조를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이유는 뻔하지. 밝히기 위해서지 뭐. 공소사실 법률적 평가를 명확히 하여 공소 범위를 확정하면은 분명해지고 밝혀지죠. 하는데 보조 기능을 하게 하고 또 강력한 이유가 있죠. 이렇게 심판의 범위를 딱 분명히 확정을 시켜버리면 피고인 입장에서는 저 확정된 범위만 방어하면 되니까 당연히 이런 명확 확정하게 하는 것은 피고인 입장에서 방어권 보장하는 측면에서 기여도 합니다. 그를 보장하고자 함에 있다. 당연한 소리. 따라서 동적 발전적 형소법의 성격이라고 배웠죠. 성격의 형사소송 절차 진행 과정에서 하나의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적용법조는 조화로워야 되잖아요. 서로 어울려야 되는데 상이 안 조화롭다. 즉 어둡다 이거죠. 불분명하다. 이런 겁니다. 상이한 구성요건이나 법률적 평가를 전제로 하는 등 조화롭지 않거나 부정합성, 참 어려운 표현 썼는데 그냥 모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부정합성, 모순을 드러내어 유무죄 등 판단에 영향을 미칠 정도라든지 이렇게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 이런 경우에는 판사가 어떤 조치를 해야 됩니까? 그렇죠. 성명권 행사에서 성명을 요구했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건의 2심 판사는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대법원으로부터 욕을 쳐듣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면 공소장을 올바르게 보완하도록 한 다음 이런 거 안 했다 이거지. 이에 따라 충실하게 심리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인데 이 사건에서 나중에 보시겠지만은 2심 판사는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욕을 쳐듣고 지금 비판을 받고 있고 결국은 F를 받은 겁니다.